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만남 이후에 여권 내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부인 관련 의혹 해소에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다음 주 추진 중인 여야 당대표 회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 교수 그리고 조기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께서 특별감찰관 하기 싫어서 대통령 주변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기술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 그리고 또 중진 등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우선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 속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굉장히 많은 비난 그리고 아쉬움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점에서 정치적인 분석들은 계속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윤한 만남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 교수님부터 좀 그래도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기대를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대통령과 당대표가 그래도 이제 만나니까 뭔가 합의를 하고 뭔가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그 바람을 참 무참히도 이제 짓밟아 버렸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이제 사진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이제 그 사진도 무슨 기자들이 취재한 사진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직접 찍어서 배포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대통령실이 간접적으로 사진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미지 정치를 한 것, 그것밖에는 이제 인상이 남지 않는데 그것에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이미 너무 많은 언론에서 이미 평론들을 하셔서 제가 뭐 추가로 덧붙이기가 좀 뭐 민망할 정도인데요. 아무튼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체면은 상당히 많이 구겨진 것 같습니다. 단호했던 대통령 그리고 체면을 구긴 한동훈 대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예, 결국은 대통령실이 지금 이슈가 되는 가장 대통령실의 권력 배분 문제 그리고 김건희 씨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 이대로 가겠다는 의사를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고 다들 이야기하듯이요. 이 점을 두고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및 친윤계와 한동훈 당대표나 아니면은 친한계 내지는 다른 보수 인사들과의 본격적인 대립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뭐 많은 이야기들 남겼지만 그렇게 뭔가 뚜렷한 다음 스텝으로 가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김여사 문제와 관련 3가지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여론이며 최근 쏟아지는 의혹들까지 어느 하나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귀를 닫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뭐 분석이 많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좀 아쉬운 게 이제 그 근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 또는 뭐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적으로 대통령과 그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섭섭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또 우리가 뭐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가 이제 검사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데 그때도 사실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면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 또 이제 한동훈 대표일 텐데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런 섭섭함을 굉장히 크게 느끼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정까지 국민들이 이해해 줘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국민들은 인간 한동훈이나 윤석열의 갈등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공당의 당대표와 그 당의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이고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나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대표가 됐으면 그 당원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대해야 마땅한데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인간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당대표를 뽑은 당원들에 대한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전혀 개의치 않는 이 태도가 근본적인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어떤 비난이 온다 하더라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좋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면 매우 신념이 있고 또 사안을 단기적으로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정치인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것도 문제인데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만난 다음에 곧바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몇몇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노골적으로 지금 한동훈 당대표를 왕따 또는 패싱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행동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지지율 20% 대통령의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지율이 20% 내지는 이제 10%가 이제 보일랑 말랑 한다는 거는 이게 지지층까지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자기 영향력을 유지하려면은 어느 정도 강고하게 그 당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당에 있는 인물들, 특히 차기 대선 주자일수록 지금의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인사권이나 내지는 권력 중심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2006년, 7년의 노무현 대통령 연간의 일과 지금이 어느 정도 질적인 수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도 보면은 그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김병준 부총리 사퇴나 아니면은 문재인 당시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 거부 같은 것을 이제 열린우리당에서 표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정동영 이 두 분들 사이에서의 굉장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면서 폭발하고 다시 분출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그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게 어떤 정권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 내지는 공식적인 인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대통령 친인척이 실제로 실세처럼 행동한다는 김건희 씨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권력 운영의 기술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도 이튿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 불러서 번개 만찬을 가졌는데요. 2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이거 맞대응으로 보는 게 맞겠죠, 교수님? 맞죠. 유치한 형태이긴 하지만 맞대응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조기동 실장님이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기랑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당시에 이제 여당 대표의 정치력과 지금 현재 여당 대표의 정치력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이제 대통령의 또 정치 스타일도 굉장히 다른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검사실의 조직 관리를 해왔을지를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내 편, 이 편을 확실하게 가려서 내 편의 충성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제된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소속감과 결속감을 다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저열한 방식이 아닌가. 우리가 예를 들어 학급에서 그런 행위를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왕따 시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태로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은 참 좀 뭔가 못나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제 거기에 맞서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험 부족이 양쪽 모두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험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지지를 넓히는 어떤 스킬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정치인들이죠. 과거에는 이제 검사들이었을 테고, 그런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 국민들,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항상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열세를 만회하려면 결국은 지지자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국민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그 노력을 발휘를 해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을 압박하는 이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기껏해야 이제 소수 비례대표 중심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을 뭐 규합하는 수준으로 이제 맞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아직 뭔가 좀 정치력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면담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이 끝났지만 그리고 각각 다음 날 각각 부산과 인천 강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재보선에서 승리한 지역을 방문한 것인데요. 이 방문한 자리에서 서로 나온 워딩도 좀 달랐습니다.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스타일,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좀 강조한 것 같고 인천 강화를 찾은 한동훈 대표는 민심에 따라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낮은 지지율의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뭔가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듯한 뜻을 보였습니다. 말의 속뜻은 참 유추하기 어렵습니다만 같은 날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것도 너무 눈에 보이는 갈등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결국 두 사람이 다 그 부산 금정과 강화를 간 거는 이게 재보선이라는 성적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음 선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금정이 되게 재미있는 게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6%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보면 꽤 박빙처럼 처음에 판세가 이야기되다가 결국 까보니까 61대 36 정도. 그러니까 2022년 정도의 대선 정도의 스코어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수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만큼 뛴 거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이 이제 한동훈 대표 때문에 부산에서 이긴 거고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판정승을 거뒀다고 해석이 있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뒤집고 싶은 거죠. 부산에 굳이 간 건.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강화가 유일한 수도권에서 재보선이 벌어진 데고, 그리고 강화만 볼 게 아니라 강화군도 있지만은 함께 묶여 있는 게가 결국은 그 근처에 있는 도심 지역이거든요. 인천에 있는. 결국은 수도권에서 본인들이 수도권에서 누구를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를 거냐, 내지는 윤석열이 과연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의 어떤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이제 뭐 사실 표면화됐고 당 안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더 이상 숨길 수만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죠. 한 대표는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해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는 원내 사안이다라고 해서 마치 그 당대표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잘라버린 듯한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은 또 당 안에서 새로운 갈등의 매개가 될 텐데 이 파급력이나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사안 외에도 앞으로 사사건건 이제 당 내에서 뭐 원내대표와 당대표 사이에서 이제 기싸움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서로 이제 언성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이제 당대표가 되기 전에 무슨 특검법조차도 뭐 추천 방식만 달리해서 뭐 본인들이 직접 발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막 이렇게 메시지를 냈다가 결국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 입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완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뭔가 김 여사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있으니까
그나마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한 차선 또는 절충안이 지금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문제인데도 이것조차도 지금 대통령실은 매우 불쾌하고 이제 말하자면 그 자기한테 뭐 대놓고서 이제 반란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는 뭐 어떤 완벽한 굴복 외에는 어떠한 선택지도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없기 때문에도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냥 본인의 길을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 정치력의 한계의 문제를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당대표가 그동안 검사 시절에 잘 해왔던 것을 계속 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을 통한 이제 언론 플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동시에 역으로 당내의 중진이나 또는 대통령실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자꾸 뭔가 이렇게 말로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불쾌하게 또 느끼는 요소이기도 한데 그것 외에는 본인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지자들 피곤하게 하는 감정 싸움만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실장님. 결국에 이제 이 문제 특별감찰관 문제 사사건건 부딪힐 앞으로 너무나 많은 사안들에 대한 전조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첫 번째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 문제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기본적인 여권의 구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묻는 그 질문은 이겁니다. 특검을 받을 수가 없다면은 특검에 준하는 특별감찰관이라고 받아서 그거를 방어선을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용산의 입장은 그것도 안 된다. 그 구도를 만들자는 게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던지는 것이고요. 용산에서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는 거는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 리더십이 없다는 거를 원내대표의 갈등 구도를 만들면서 보여주는 것. 결국은 이게 한동훈 라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추경호 라인에 설 것이냐를 아주 노골적으로 점점 물어볼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와 직접적인 1대1 갈등 구도를 만들기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나 아니면은 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선 주자들. 그러니까 마치 그 당대표 경선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웠듯이 홍 시장 같은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대리전을 치르겠다. 이런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당내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당대표 위상과 관련한 논쟁까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당대표로서 제가 맨 앞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또 그대로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표정이 드러납니다. 원내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하는 당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실 뭐 이거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굉장히 뭐 명확한 것이겠죠. 한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장님? 네, 결국 전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결별할 것인가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명분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명분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특별감찰관제, 그러니까 특검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를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를 완전히 바꿔서 김건희 씨를 규율하자 이런 걸 내세울 거고, 두 번째는 아마 다음 카드는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씨가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뭐 칠상시라고 하는 그분들을 내보내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최대한 우군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쨌든 지금 절반 정도 임기가 남은 대통령 친윤계와 갈등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 아까 이제 뭐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들의 구성 때문에도 그렇고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전에 한동훈 대표의 저 말을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실권 없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자기의 이제 명목상 지위거든요. 예를 들면 자식한테 존중 못 받는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네 애비야 이런 얘기 하듯이 결국 자기가 당대표라는 말 최근에 이제 충북지사하고의 통화에서도 자꾸 뭐 당대표에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결국 자기가 당대표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인정 못 받고 있는 현실이고 어떤 이제 실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적으로 뭐 국민의힘 소속된 의원들이나 또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당원들 전체가 뭔가 이제 다급해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다음 선거 때까지. 그리고 지금 당선되어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지난번 총선에서 대패를 한 결과 그냥 곧발만 꽂아도 당선될 만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일반 국민 여론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당내에서 우군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사정상 한동훈 대표에게는 본인은 마냥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엇갈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자기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점점 꺾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계속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됨으로써 비호감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본인이 약자이면서도 동시에 동정 여론을 이끌고 뭔가 우호적인 여론을 얻을 수 있을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순탄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극한 갈등이 표출되면서 또다시 돌아올 김건희 특검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벌써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또 유권자분들 시민분들도 이 이야기가 언제쯤 끝날지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음 주쯤에 지금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회담과 달라진 점이 좀 있는데 환경적으로 좀 지난번과는 확실히 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리는 두 대표의 회담입니다. 이런 좀 달라진 것들이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한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전망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시장님, 그 대표 간들 간의 만남, 좀 어떤 모습, 어떤 대화의 양상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접점을 찾기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이해관계가 꽤 분명하고 그 양쪽의 이해관계에서 뭔가 타협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혼자서 탄핵이건 특검이건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민주당 혼자 특검을 할 수도 없고 의석수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의 반란표 8표를 얻어서 특검을 한다 쳐도 국민의힘이 아예 두쪽나지가 않으면은 사실은 뭐 굉장히 제약을 받거든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고 특히 탄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누가 도와줘야 되는 머리를 깎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급적 국민의힘이 뭐 아주 분열되고 예전에 바른정당에 쪼개져 나갔던 것처럼 분당에 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길 좀 기대하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일정이 이제 되게 촉박해졌죠. 이제 11월에 선거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일에는 뭐 김혜경 씨가 나오고 15일에는 뭐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24일이든가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데 결국은 11월 이게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판결이 그 전후를 앞두고 정치 테이블이 쫓기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를 어떤 이용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죠.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정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당장 활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여권의 지도자라는 걸 보일 필요가 있죠. 하지만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걸 들어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가령 특검법 같은 경우만 봐도 특검법을 들어주는 순간 3자 추천으로 그게 어떤 추천권이 변경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새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당이 두 쪽 나거나 아니면 한 대표가 굉장히 열세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들어줄 게 없어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만날 필요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합의할 건 없는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필요는 있지만 얻어갈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뭐 다 동의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미지 정치 차원에서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뿌린 사진이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나란히 앉은 당대표의 이미지라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의 만남은 양자 회동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뭐 대표 취급을 못 받지만 밖에서는 어쨌든 이제 거대 야당과 대화하는 이제 그런 당의 최고 책임자 리더의 이미지를 어쨌든 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일절 대화 안 하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나는 어쨌든 대화할 줄 안다.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야당이 맨날 이제 싸우려고만 하고 뭐 비난만 한다는 그런 뭐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나야 될 이미지 전략상 서로 양쪽에 필요는 있지만 각자 이제 내용적으로는 입장이 많이 다르고, 특히 한동훈 대표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기가 동의해준다 하더라도, 결단한다 하더라도 의총에서 이제 그걸 따를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실세 대표가 아닌 사람이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도 말하자면 야권 전체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약간 그 이관계를 쓰려고 한다는 걸 본인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쫄보 내지는 이제 배포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깐족깐족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이제 큰 뜻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이걸 본인도 이제 말려들고 싶지 않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수 정당의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 배신자 프레임에 절대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도 매우 조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한 만남에서 김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은 실패했고, 이제 국정감사 이후에는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 전국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대통령실과 여당 이야기 앞서 이제 주로 쭉 했습니다만, 당연히 야당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거세게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죠. 방금 뭐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특별감찰관도 뭐 그렇게 그것도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뭐 고민 끝에 내놓은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야당 압박이 이제 거세게 나올 거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도 이제 알고는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러한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공 교수님, 한동훈 대표는 이러한 야당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른바 야당이 원하는 이관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한동훈 대표 생각에 위헌적 요소들을 또 조목조목 얘기할 것이고, 또 야당이 정말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계속 이제 특유의 이제 반론법으로 뭐 이렇게 논박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또 이제 민주당도 좀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한동훈 대표하고의 어떤 빅딜의 형태로 이런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통과시키고 싶다면 양심적인 개개인에게 호소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약간의 이탈표들이 나오는 것도 되게 보면 독자적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명씩 더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은밀하게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지, 계속해서 특검법에 항목을 더해가면서 더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선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튼 앞으로 이제 논쟁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대응,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야당 공세를
거가 앞서서 일단 김건희 씨 문제가 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디올백 수수나 아니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이 일종의 개인의 스캔들 내지는 부패 정도의 문제였는데 점점 일종의 권력의 행사 문제. 예전에는 그냥 약간 뇌물 수수 사건에 비슷했다면 지금은 전형적인 권력간 게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김현철 게이트 같이. 그렇게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더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야권이 원하는 것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야권이 주기는 것에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이 없기 때문이고 야권이 원하는 데 줄 경우에 배신자 프레임에 말려들기 때문인데 다만 여기서 변수는 윤 대통령실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약간의 야권, 민주당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쪽에서 할 건 하자는 스탠스를 계속 취하면서 저 강성 지지자 내지는 대통령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그거를 약간의 매개 삼아서 보수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그런 식의 전략을 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번에 면담을 하고 나서 대통령실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예전 어디 중국에서 좀 욕보이고 싶은 약소국을 대상으로 하듯이 의전 같은 걸로 막 장난질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저게 뭐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가는 길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길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런 행보를 당분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다음 달 14일에 김건희 특검법 표결 지금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세 번째 이제 그 가결 도전이 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로 재표결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결국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 될 텐데 지난번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바뀐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큰 변화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야권 입장에서 보면 단 4표만 더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있다면 이게 큰 결과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또 특검법도 내고 또 가결됐다가 대통령실에서 또 거부하고 그래서 재표결 왔을 때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어떤 식으로 예상을 좀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일단 재표결을 하더라도 기권은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결이 200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기권 절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는 저는 이제 변수는 결국 이제 가결과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제 재표결까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있지만 그 사이에 결국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떤 현재의 묵계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 뭔가 틀어져 가지고 이제 폭로가 나올지 이제 이런 것들 변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물론 여전히 이제 그 야당에 동의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있겠지만 일부 이제 소수의 이제 개인 플레이하는 분들이 생각을 이제 바꿔먹을 어떤 명분을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벌써 이제 그런 흔들리는 조짐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고는 있지만 이보다는 좀 더 전원 증거 이상의 좀 더 확실한 것들이 나와야 이제 자신들도 참 이 자괴감이 들어서 도저히 이제 막아주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결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결국 이제 시간과 그 사이에서 일어날 이제 각종 수사에서의 이제 창과 방패 싸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JTBC나 이런 언론 내에서 이제 특종들을 보도할 때 뭔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과 같은 어떤 수사 자료들이 이제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것이 혹시 더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론의 흐름을 또 더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면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장님. 저는 약간은 생각이 틀린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이 심해지면 질수록 결국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 이게 공멸할 가능성, 보수 전체가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원 내지는 중도적이거나 뭔가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기권표를 던질 만한 의원들 최소한 그런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친한대 친윤의 아는 진영전이 일단 벌어지면은 결국 상대 우리 편의 리스팅업을 쭉 할 겁니다. 이 표결에서 단체 행동을 요구를 할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게 그 찬성표를 던질 만한 의원의 풀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쪽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게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찬성이 가결이 될 경우에 결국은 한동훈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표단속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은 최소한 몇 달간은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낮아져 있을 겁니다. 네. 자, 야권의 행보 국감 이후에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지금 상황들입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2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탄핵을 4건 집회를 공식적으로 하겠다,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떤 불씨가 실제로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될 겁니다. 야권이 장외투쟁을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될지 궁금한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야권 입장에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이게 일종의 촛불 시위 같이 뭔가 약간은 민중항쟁 그쪽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벌어질 기대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은 엄연히 탄핵이 일어났던 거는 결국은 보수 내부의 동의가 있었던 거고 그것도 굉장히 광범위한 동의가 보수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내지는 저걸 탄핵을 해야만 어떤 그 6공화국의 민주주의 질서에 유지되겠다는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보수를 압박해가지고 과연 동의를 획득할 것인가? 이미 정권을 뺏긴 다음에 뭐 적폐청산이든 뭐든 해가지고 거의 뭐 계속 추적당하면서 뭔가 척살을 당한 듯한 경험을 이미 보수 진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렇게 보수 진영의 동의를 얻기는 점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야당의 장외 집회 선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회 수준에서 보면 뭐 조기동 실장님 말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 수준에서 보면, 유권자 수준에서 보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부정평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결국 이제 표출할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이런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명칭이 탄핵이냐 뭐냐가 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뭔가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국민들 여론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민주당은 이제 부응해서 이제 판을 깔아주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게이트를 수사하는 데에서도 이제 검찰이 얼마나 좀 더 뭐 좀 압박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고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느냐, 이제 요런 압박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언론의 주목을 또 많이 끌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같은 사안을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두고서 뭔가 검찰을 압박하거나 뭔가 법원을 압박하거나 뭐 이제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반대 해석 경쟁이 또 벌어질 겁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해석 경쟁에서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하느냐, 일반 이제 다수의 국민이 어떤 심정으로 이제 결국 이 집회나 이런 데 참여하느냐, 또 그건 이제 결국 규모가 또 의미해주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2016년, 17년 촛불 때도 결국 이제 크리티컬한 이제 임계점을 딱 넘어서는 그 순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반신반의하다가도 남이 어떻게 해석하건 말건 나는 이제 이런 마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돼버리면 결국 이제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세가 지금 계속 꺾이고 있고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특히 지난주, 이번 주 좀 눈에 띄는 것이 TK 지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TK 지역에서도 지금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최근 1, 2주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거에 대한 좀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대통령실의 움직임, 특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이상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 납득이 될 수 없는, 내지는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결국은 지지율이 저는 20%가 아니라 10%가 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지지율 10%가 되면 부정평가 7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중도층을 넘어서서 고정 지지층까지 대통령에 대한 반대로 돌아서거든요. 뭐 점점 이제 이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지지율이 대통령실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 이 지지율이 결국에 어떤 식으로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갈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유는 이제 반전의 계기가 딱히 이제 상황적으로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대통령 본인의 어떤 변화하려는 의지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도 뭐 마지막까지 이제 이념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세력 외에는 이제 지지가 다 빠진다 하더라도 변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북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이용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엿보여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지지율 반전을 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핵심 지지층을 오히려 딱 이제 가둬두려고 하는 의도만 오히려 엿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로서도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이 어떤 편들어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자, 공천 개입 의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직접 증언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줬다, 이런 내용을 말한 명태균 씨, 김 전 의원의 녹취는 물론 여론조사 조작 정황까지도 증언을 하면서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갈수록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다? 어디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갑자기 조용해진 부분이 가장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명태균 씨가 들이대고 명태균 씨가 김 여사를 팔아서 장사를 한 것인지, 근데 정말 그런 것이라면 대통령실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할 법도 한데, 뭔가 석연찮고 또 뭔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이제 더 이상 폭로하지 않겠다고까지 하면서 이제 겁박을 하는데도 명태균 씨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분위기가 석연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그냥 단순히 망신 사는 수준인 건지, 이제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물론 최대한 이제 선의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다 전언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 명태균 씨가 혼자 자아도취 상황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갖 뭐 관계를 과장하고 팔고 다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야권이 그렇게 선의로 해석해줘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 국민들 다수가 신뢰를 하고 있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을 신뢰한다면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가 돼도 금방 묻힐 텐데, 문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제 불신을 자꾸 쌓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명조차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 점에서 저는 이건 쉽게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뭐가 더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 실장님께서는 이제 뭐 강혜경 씨 증언이라든지 최근에 연일 나오고 있는 보도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좀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짚고 가야겠다 싶게 바라보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결국은 명태균 씨가 대선 경선 기간, 국내임 대선 경선 2021년과 2021년이죠. 21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가장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게 명태균 씨가 브로커이고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많은 걸 과장하고 있다는 건 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이 과연 이게 명태균이 거짓말장이고 하나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는, 결국은 아주 사자가 아니고 2021년에 모종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게 2021년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캠프의 초창기 시절부터 했던 일종의 역할과 연관돼 있다. 그리고 연관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게
불법적인 여론조사 등등과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드러나는 게 뭐 그런 거죠.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뭐 그런 의혹이 있는 PNR 같은 데에서 굉장히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양자 구도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야권의 도관 역할, 매개 역할을 김건희 씨가 했고 명태균과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만남을 김건희 씨가 많이 주선을 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걸 가지고 다른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에게 본인의 일종의 그 본인이 이렇게 힘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걸 과시했다. 이렇게 연결될 경우에 결국은 이거는 그게 밝혀지는 과정 내지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어떤 대통령실 내부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지는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어떤 김건희 씨에 대한 권력 리스크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혹이 계속 커져가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명태균 씨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좀 전에 공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응이 좀 이제 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전긍긍한 듯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선 이전에 명태균과 단절했지만 집사람은 명 씨를 달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말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런 언급들도 이제 팩트 체크가 계속해서 언론에 의해서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꼬리를 물면서 이게 계속 갈수록 꼬이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명태균 씨와의 거리 조절, 거리 두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은 부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의심하는 남편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느 누구도 감히 영부인에게 사실관계를 물을 만한 건방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부인이 입 다물면 아무도 물어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디올백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그걸 돌려줬는지 여부 그걸 얻다가 뭐 어떻게 처분했는지 여부도 묻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해명에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명태균 씨와의 관계도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하면 뭐 컨트롤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전전긍긍한다. 결국 이제 이 모든 리스크의 출발도 김건희 여사지만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도 그분인데 그 부분에서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조용하거나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침묵 속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의혹만 커져가는 거죠. 꼬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 대통령실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게 결국 이 캠프나 모든 정치 캠페인에서 네거티브 캠페인 상대방의 네거티브 내지는 악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 캠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자를 탈탈 털어야 됩니다. 모두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다 늘어두고 이걸 다 시나리오별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윤석열 캠프의 최대 리스크는 김건희 씨였고요. 예나 지금이나 2021년부터 네거티브 대응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됐느냐 따져보면은 당시 네거티브 대응팀 내지는 대통령실의 예전에 민정수석실 기능을 맡고 있는 뭐 법률지원비서관실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검사 내지는 동시에 김건희 씨하고 친한 검사 출신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권력을 털 수가 제3자적 입장에서 검증하고 털고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을까?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명태균 씨에 대한 평가는 뭐 여야를 떠나서 사람마다 또 개인마다 언론마다 좀 전부 조금씩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좀 확인된 것은 뭐 선거 기간 동안 브로커 역할을 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다들 확인된 것 같은데요. 국감에서 공개된 명태균 여론조사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또 정치권을 들썩이게 하고 있죠. 여기에 포함된 여야 의원과 정치인 명단이 또 공개가 됐는데 27명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명태균 씨의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불씨가 돼서 어디로 또 튀어나갈지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권에서의 이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지금 뭐 다들 다 그냥 브로커라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반응들은 이게 실제로 파괴를 가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원래 명태균 씨라는 분이 알려진 거는 결국은 마산 창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거 컨설팅이나 브로커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광주에서도 그런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질은 좀 낮긴 한데 그렇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엄연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었겠죠. 하지만은 이게 전국적인 단위의 정치인들에게 과연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명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오세훈 시장이 4번이나 찾아와서 읍소했다. 뭐 이런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보면은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 지역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단순하게 어떤 그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죠. 처음에 누가 유리하다 이런 걸 만들어줘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준 걸 떠나가지고 그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그리고 여론조사, 지역 단위 여론조사가 그런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텔레마케팅에 대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RS를 간 샘플 500에서 1000개를 돌리면은 실제로 전화는 한 10,000통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구 전체 유권자의 한 10% 가까이를 하게 되는, 10%가 한 7에서 8% 정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케팅 효과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공표하지 않는 비공표 조사를 ARS에 굳이 맡기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전국 단위 정치인들이 과연 명태균 씨에게 돈을 쥐어가면서 내지는 뭔가 사정을 해가면서 뭔가 했을까? 제가 약간 그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심쩍은 게 사실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스트는 좀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한번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나 또는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 관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무슨 뭔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보여와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부는 이제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약간 뭐 안 좋게 엮인 분도 있겠죠. 좀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부인 관련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당정 갈등과 여당의 내분, 또 여야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 악화,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까지 초유의 안보 불안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선의 길로 국민을 인도해야 할 정치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플러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